정책 특강자를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맨 뒤에 한번 보시면 850개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850 정도가 되면요. 원래 이제 그 500개가 100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850이죠. 850이면, 150문제가 좀 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에 보면, 문제가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0문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아마 그 문제 여러분요 그냥 34쪽 한번 보실래요? 34쪽이요? 34쪽 보셨나요? 34쪽 보면 448번 한번 봐보세요. 448번 보면 2004년 행시가 뭐냐면 행정고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고, 그 다음에 감평이 감정평가사고요. 법무사, 변리사, 그 다음에 관리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 같은 것은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문들이 조금 뭐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험은 국가고시 기출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 말고요. 이론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그 특강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100% 확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오지 않는 지문들이 물론 민법 총칙에 나오는 지문 10문제면 50개의 지문 중에서 한 개나 이런 지문들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문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답은 100%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말까지 보면 뭘 하냐면 모의고사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나오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학원 했어요. 어느 학원에서 나온 문제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다 해결이 다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양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한 63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서 63페이지가 양이 상당히 많은 양에 속하는 것이에요. 많은 양에 속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를 생각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은 강의를 듣고 이제 보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된 상태에서 다 옆에 보면 넘버링을 다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인데 8번은 잘 모르겠다. 그럼 8번만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만 체크해서 보면 되고 17번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제 한두 번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눈에 익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는 것을 계속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연필로 가지고 옆에 그 넘버 있는 옆에다가요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만 체크했다가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필로 했다가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체크해서 모르는 부분만 쭉 보고 이런 식으로 봐야지. 우리가 아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익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쯤 되면 물권법을요 똑같이 해서 하도록. 물권법은 양이 좀 많아요. 민법 총칙보다는요. 왜냐면 물권은 민법 총칙이 양이 많은 것은 여기서 양이 좀 많죠. 채권법의 양이 좀 적고요. 왜 그러냐면 민법 총칙은 어느 시험이나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권법은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안 들어가는 시험도 있지만 알겠죠? 민법 총칙 거의 다 들어가니까 약간 많고요. 물권법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죠. 왜냐면 물권법 워낙 범위가 많으니까요. 알겠죠? 그래도 문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제 기본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 적법성까지 했죠? 했으니까요. 적법성 안 했나요? 가능성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요, 4페이지를 보세요. 특강제로 4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목적의 적법성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법성이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를 원래는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사실 문제를 풀기는 약간 무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다 보면 아마 강의하는 시간이 문제 풀이하는 시간보다 좀 더 앞질러 갈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다시 푸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행위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한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 여기서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고요.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죠. 의사 표시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먼저 뭐가 돼야 돼?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돼? 이행기까지. 딱 한마디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가능하고 불능은 어떻게 구별한다? 사회 통념에 의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 통념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법성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적법성을 보면 우리가 적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법의 거울에다가 비춰보는 거죠. 법의 거울에다 행위를 비춰보면 이 행위가 반발하죠. 우리 이것을 위법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것이 법 안에 포용이 되죠. 우리 이것을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법의 거울로 비춰보면 반발하겠죠. 그러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또는요 침을 뱉을 수 있죠. 그래도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돼서 위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하나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나 법을 위반한 것은 둘 다 동일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처벌은 달리하죠. 경범죄는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형은 무거우니까 중범죄로서 사형을까지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라냐? 그것을 우리는 불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을 뱉는 것은 가벼운 범죄니까 경범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는 중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적법성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먼저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요. 여기서 여러분 규정이라고 하는 뭐예요? 법조문이다 이 말이죠. 법조문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고,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 그대로 그것을 강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강행 규정하고 여기 임의 규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숙박료죠. 숙박료. 여기 월세 있죠. 월 차임은요 언제 지급하느냐? 매월 말에 지급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다 매월 말에. 법조문은 매월 말이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면 월세를 언제 주느냐? 1월 31일 날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똑같은 임대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임대차니까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올 때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모텔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주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가 법조문에는 말해줘라, 즉 나올 때 줘라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당사자들이 우리는 법을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는다 이 말이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데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합의.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올 때 준다고 되어 있지만 법조문에는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 법조문이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해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강제로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야. 강제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강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강제로 그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강행.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냐면 반드시 나올 때 돈을 줘야지 들어갈 때 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들어갈 때 돈 달라고 한다?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강행 규정이다. 즉 강행 규정은 법의 규정이 함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의 규정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강행 규정.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뭐를 했냐면 이런 걸 했죠. 중개보수? 중개보수인가 수수료인가?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시에 받습니다. 이렇게요. 체결 시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개사무소한테 보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중개사법인가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중개보수는 당사자는 뭐에 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뭘 한다?
합의가 안 되면 그럼 뭐죠? 잔금 지급 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잔금 지급 시인가 이때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규정이 그러면 강행 규정이냐? 강행 규정 반드시 잔금을 지급할 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의. 그럼 합의니까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을 시에 받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말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 법의 규정은 합의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의단 말이죠. 합의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이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중개업소 와가지고 중개를 의뢰하려면 중개 수수료를 먼저 달라 이 말이죠. 우리 모텔에 들어갈 때요. 나 모텔에 오면 법에는 말이니까 나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모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옆집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개보수를 언제 받는다? 계약 체결 시에 받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냐? 채권법에 주로 나와 있어요. 채권법이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강행 규정은요. 주로 물권법에 나와 있어요. 물권법.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는 여기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국가고시는 어느 것이 강행 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 규정이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각 국가고시는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보다는 강행 규정 속에서도 뭐가 있냐? 여기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뭐가 있냐? 여기요 단속 규정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효력 규정, 여기는 단속 규정 이렇게 여기를 뭐라 한다?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법 규정이죠. 이 법 규정을 뭐라 한다? 위반한다. 위반하면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위반하죠. 그럼 공법이요.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단속 규정을 뭐 한다? 위반하죠. 위반이요. 위반하죠. 위반하면 공법하고요. 이것을 또 사법이다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공법은요. 국가 있죠.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 알겠죠? 그럼 국가하고요. 서울시하고 관계. 서울시하고요. 강남구청하고 관계. 알겠죠? 강남구청.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공법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런 거 지금 배우나요? 그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공법에 보면 처음부터까지 무슨 말이 나와?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알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그건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걸 우리가 뭐란다? 공법관계, 상하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봐봐.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주인하고 그럼 세대로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에요? 집주인이 위에요? 그럼 집주인이 국가예요? 국가? 국가도 아니다. 아니죠. 사장하고 사원하고는 누가 위에요? 사장이 위에요? 그것은 그 회사 체계 내에서 그렇던 거죠. 우리가 법으로 보면 사장은 국가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개인에 불과한 거죠. 그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서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도 다 1대1의 개인 관계란 말이죠. 내가 삼성회사, 삼성전자 다닌다? 나하고 삼성전자 1대1의 관계란 말이죠. 상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공법상으로 국가에서는요, 법을 위반하면 어떤 법인데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처벌 받아 무조건. 알겠죠? 두 번째는요, 사법상으로 뭐가 되죠? 효력을 위반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 여기는 단속을 위반한다? 단속? 그럼 이것을 뭐 간다?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구별하는 실익은 우리는 공법상으로는 둘 다 처벌하니까 구별 실익이 없죠. 그런데 하나는 사법적으로 하나는 유효이고 하나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법적으로 여기 유효인 것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요 거의 2년, 3년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회 때 나오고 15회 때 나오고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나오면 24회인가 한번 나왔단 말이죠. 24회까지요. 그래서 25, 26, 27 올해 이제 시험이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알겠죠? 2년, 3년마다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적으로 유효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들이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봐봐. 내가요 김밥집에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 사람은 법에 위반했죠. 이걸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공법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죠. 하지만 그 김밥집의 주인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죠?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죠. 김밥에 대해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김밥값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뭐죠? 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대금을 받죠. 대금을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금을 주죠. 주고 등기를 받죠. 등기를 받으면 등기 비용이 나오죠.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나오죠. 혹시 양도세가 있으면 또 양도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요. 직접 등기를 해. 그럼 어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이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등기 비용 안 내죠. 취득세 안 내죠. 양도세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 사법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유효.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죠. 병은 그러면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병은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사법관계죠.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이요. 명의신탁약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있죠. 허가제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주자 자격증 따가지고 명의대여하면 된다 안 된다. 명의대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명의대여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변호사법 위반이요. 여러분 변호사법 위반이 뭐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말이죠.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보수약정, 성공보수약정이 유효이냐 무효냐. 성공보수요. 그것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이 있는데요.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이고요. 그런데 그 성공보수가 너무나 부당해 과다하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 1,500을 받았죠. 그럼 500은 돌려줘야 돼요. 하지만 민사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은 유효란 말이죠. 그런데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건 안 돼. 알죠? 전원합체 판결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 말하고 이 말은 다르죠. 그건 성공보수고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료법 위반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요. 의사하고 합작해서 병원을 설립을 못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혹시 프랭카드 같은 거 좀 보시나요? 프랭카드 보면은 남성 비뇨기과 뭐가 있어? 남성 비뇨기과. 길면도 있죠. 알겠죠? 맨인가 길면인가 그게 있죠? 알겠죠? 길면.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우리가 원래 내가 의사는 한 군데만 의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병원을 설립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법인을 만들죠. 법인. 길면 이렇게. 법인. 의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브랜치를 두면 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의사를요 파견하면 되죠. 그것을 우리나라 페이닥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요 원장이 누구예요? 사무장 병원. 안 들어봤어요? 사무장 병원. 사무장이 원장이거나 실제 원장이다 이 말이죠. 또는요 수간호사 또는요 물리치료사. 우리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원장인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병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수자 자격증 같은 거 보면 자격증이 없는데요.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직접 등록을 하죠. 알겠죠? 그럼 또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하죠. 그것도 명의대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 그런 것도 걸리면 나중에 명의대여에서 명의가 취소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초과중개수수료. 초과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초과중개수수료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120을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은 반환해야 돼요. 초과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죠. 이 공익법은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뭐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주무관청 허가. 그래서 우리는 봐봐. 고등학교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대출을 받았어. 채무로 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갚지 못해서 고등학교가 경매가 됐어. 그럼 학생들 어디 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이런 것을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율락녀 있죠? 그럼 율락녀가 선불금을 받는 거, 선불금 이런 것들도 다 효력 규정의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 증권거래법상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 외부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일정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 그럼 수익의 일정액을 보장해 주려면, 원금 보장하고 수익 보장하려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악용해가지고 나 혼자만 이익을 봐야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한테는 큰 손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거래법상에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죠?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효력 규정. 그래서 이것들이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 이것을 암기하기가 힘들다? 먹고 살만하면 이것이라도 암기해.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이다. 이 정도.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요, 4페이지요. 43번 한번 보시죠. 44번 한번 보셔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직권으로 판단해. 그래서 강행 규정에 따라서 능력에 관한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 우리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능력에 관한 규정이 바로 뭐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45번은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렇게 됐어요. 약정의 뭐를 주장해? 무효를 주장. 이런 강행 규정의 위반, 거기를 가로막고 봐. 강행 규정의 위반. 줄었어요? 야, 거기다 뭐라 쓰냐? 무효죠. 여기서 강행 규정, 아무 말 없이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얘기하니까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죠. 자, 그럼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어, 항상. 무효 그러면 딱 3대 원칙을 딱 떠올려. 무효는 뭐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요. 다음에 누구든지 뭐라 한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음에 언제까지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동그라미해봐. 그것을 뭐란다? 누구든지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무효가 됐죠. 그래도 내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의치가 반한 행위로 볼 수가 없다. 46번은요. 강행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뭐냐?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우리가 107조, 108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예요? 선의하고 악의하고 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7번. 지상권자 이런 그럼 뭐예요? 지상권. 채권이 뭐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딱 보면 뭐죠?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거기서 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할 수가 있는데 양도를 금지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로 본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강행 규정. 자, 2번요. 효력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효력 규정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죠.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49번요. 이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암기라는 거죠. 효력 규정은 뭐가 있는가? 효력 규정은 뭐가 있나? 암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49번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 약정을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여기 지금 4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0번은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사회 통념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현저하게 고율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30%가 이자가 한도예요. 최고 한도. 그런데 35%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가 초과됐죠? 5%가 초과됐죠. 5%. 그 5%를 뭐라 하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맨 끝에 위반되는 부분에 이자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1번이죠. 윤락행위죠. 윤락행위 보면 여러분 지금 맨 끝에 뭐라 나왔죠? 까맣게 된 것만 봐. 뭐 나서 선불금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선불금 되어 있죠? 그래서 윤락행위에 있어서 선불금. 그럼 선불금은 뭐라 한다?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죄송한데요. 이런요. 두 번째 줄 맨 끝으로 보면 불법 선불금 그래가지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 거기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 그래서 써 746조라고 써. 746조.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그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52번 한번 보셔요. 52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죠. 한도를 초과하죠. 한도를 초과. 그걸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동그라미 초과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 그 다음에 53번이죠. 여기 명의시탁. 명의시탁이랑 토지거래 허가나 명의대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명의시탁 약정은 뭐다? 무효. 그 다음에 54번은요.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설립. 그럼 이거 뭐예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의사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58번은요. 55번은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럼 굿부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 애매한 말이죠. 그럼 지금 이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지문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되냐? 103조하고 104조를 할 때 거기에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봐봐. 103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에 갑이라는 하고 을이 있다. 103조의 위반이면은 갑은요 을한테 좀 그것을 반환을 청구를 못 하고요. 을도 갑에게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 해. 둘 다 청구를 못 해. 만약에 104조에 의해서 위반되죠. 그래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쓰면 갑을 만약에 피해자라고 하고 을을 만약에 폭리자라고 한다. 104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러면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둘 다 103조, 104조 둘 다 강행 규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면 원칙적으로 103조를 둘 다 청구하지 못하고 104조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됐다 해서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언제? 불공정한 법령이 104조 위반 때.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6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니, 56번 말고 57번하고 8번을 먼저 봐요. 57번은 여러분 뭐죠? 57번. 그것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죠? 공익법인 설립. 여기요. 우리가 공익법인이요. 재산을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알겠죠? 이것은 우리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런 눈자 크게 떠봐. 그 다음에 58번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 뭐를 요하는 거?
허가를 유하는 거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위에 뭐냐면 56번을 봐요. 56번은 이런 뭐냐? 이런 것이에요. 56번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바로 무효가 되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국유재산이요. 국유재산 관리 직원이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요. 관련 직원이 갑이에요. 자기 명의로, 갑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갑 명의로. 갑 명의로 취득하면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한다? 직접적으로 위반이 돼가지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요.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가 돼.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면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 동생이나 아버지나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말한다.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간접적 위반이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 이것도 무효는 무효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다. 탈법. 그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을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탈법행위로서 무슨 행위로서? 탈법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알겠죠? 그것을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당연히 무효.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다. 탈법행위. 그래서 탈법행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열심히 써놨는데요 바로 보지 않으면요 이틀 뒤에 보면요 내가 왜 이 글씨를 써놨는지 알겠죠? 자기가 글씨 써놓고 자기가 모를 수가 있어. 알겠죠? 먹고 살만하면요 좀 잘 써보세요. 알겠죠? 자 3번 단속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단속 규정 되어 있어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포괄적 줄고요 1인 매매 약정, 이것은 유효이고요. 1인 매매 약정.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음식점 또는요 숙박업, 음식점 밑에 숙박업, 이것도 유효이고요. 그 다음에 61번 맨 끝에 중과생략 등기합이 우리 시험에서는 60번하고 61번만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60번과 61번만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중과생략 등기는 뭐다?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나머지 이제 임의규정이라고 나와 있나요? 임의규정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임의규정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지금 임의규정은 주로 어디서 나온 거죠? 주로 채권법에서 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는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물권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채권법은 우리 시험에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 지문을 알려면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물권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물권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보시면 몇 번이냐? 62번을 봐요. 첨부로 인한 물건의 소유권 변동이 있어서 첨부물의 소유자를 누구 줄 것이고 첨부물의 소유자를 누구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써. 뭐라고 쓰냐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5페이지 보세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이렇게요. 지금 5페이지에요. 60 몇 번이죠? 2번이요? 62번을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써. 그럼 거기다가 강행 규정, 첨부에다가 봐봐. 첨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행 규정. 첨부에서 강행 규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이렇게요. 제3자 보호. 첨부에서 강행 규정은 두 가지. 하나는 제3자 보호. 그 다음에요. 제3자 보호 했어요. 분리복구 금지. 분리복구 금지. 여기서 나중에 다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해놓으면 물권법 공부할 때 또 나오니까요. 나중에 써놓으면 아,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첨부에다가 첨부. 그렇죠? 강행규정 두 가지, 임의규정 두 가지. 임의규정 뭐죠? 지금 여기 보면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두 가지는 임의규정. 그 다음에 63번은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라 나왔죠? 해제권 줄거 봐. 담보책임하고 해제권하고 착오는 뭐냐? 착오는 임의규정이에요. 착오는 임의규정. 착오에다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쓰냐? 써 거기다가 봐. 착오 동그라미 있죠?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는 강행규정.
사기는 강행 규정이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15회 때. 착오가 있다가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위험부담, 위험부담도 뭐죠? 지금 봐봐. 여기 보면 담보책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해제권, 그 다음에요, 착오, 위험부담, 이것은 다 뭐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적용을 배제한단 말이나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하시설이죠. 지하시설, 바로 밑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 뭐죠? 물권법에서 나오는데 그 옆에다 또 써. 간평사 12회 옆에다 뭐라고 쓰냐?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건축. 여기요, 제 242조.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242조. 이렇게. 경계선 부근의 건축 242조. 이렇게.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임의 규정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지하 시설에 관한 것. 하나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면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는 얼마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65번이죠. 임차인의 건물의 임차인. 그러면 건물의 임차인요,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 거기를 좀 졸고 가야 되겠네요.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 비용의 상환을 포기한다.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 규정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의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맨 끝에 무효가 아니다. 알겠죠? 비용을 포기하기로 한 것. 무효가 아니라는 말의 뜻이 뭐죠? 유효다. 왜 유효다? 무슨 규정이니까?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죠? 안 되죠? 청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특약. 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뭐냐? 계약이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다른 말로 뭐다? 채권이죠. 그러면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구속력이 배제되죠. 67번은요.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도 무슨 법에 있다? 채권법이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68번은요.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매수한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으로 한다. 따라서 환매 대금을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의 합산액과 달리하는 특약. 달리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요? 여기서 환매 대금 뭐라고 나왔죠? 환매는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봐봐. 지금 임의 규정을 말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채권법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채권법에 관한 것이 다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채권법에 관한 것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9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69번 보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왜요? 담보책임 줄 것이고 담보책임은 뭐죠?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줄고 봐. 그럼 왜 그러죠? 담보책임은 채권에 있잖아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뭐냐? 채권법이고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배제 동그라미, 감경, 가중 동그라미 배제해버릴 수도 있고 가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정도 말하면 돼. 나중에 보면 되고. 70번은요. 계약에서 부수적 의무죠. 이런 부수적 의무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봐봐요. 부수적 의무가 뭐냐? 이런 것이죠. 부수적 의무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이 노트북을 갑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그러면 을은요 얼마를 줘야 돼? 100만 원을 줘야 되죠. 뭘 받아와야 돼? 노트북을 받아와야 되겠죠. 100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고 이 노트북의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홈쇼핑에서 뭐라 하냐? 대신 노트북 가방을 주겠어. 가방을 주기로 했는데 노트북은 왔는데 가방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요, 가방 안 줬다고 노트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왜요? 가방이 100만 원짜리예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에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죠? 그럼 그 노트북을 뭐라고 한다? 노트북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고,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주된 의무는 해제할 수 있다, 주된 의무가 아닌 것은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71번은요 필요비죠. 필요비도 뭐냐? 필요비 이것을 써 거기다가 비용이죠. 비용 옆쪽으로 있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봐봐. 거기 보면은 좀 더 위에 보면 여러분 만주벌판 보이나요? 거기 원주 공유사건하고 그 가운데 보면 만주벌판 보이죠? 그 만주벌판에다가 뭐라 쓰냐? 임대차는 원칙이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원칙이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차는 특이하죠. 그러면 임대차가 뭐예요? 이러면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고, 법조문보다 다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칙은 강행 규정이고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임의 규정인 것이 뭐냐?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청구권 이걸 뭐라 했다? 필요비하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알겠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동의만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합의했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양도시 뭐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이 말이죠. 동의,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한 개 썼는데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불로 준다, 후불로 준다? 후불이 원칙이지만 합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선불로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임대차에 관한 것 세 가지만 딱 암기하면 돼.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차임 지급 시기. 월세를 언제 주느냐? 원래는 후급이다. 합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선불로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70번 강행 규정이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사기다 강박, 아까 얘기했죠. 사기다 강박.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써. 사기다 강박이다 써.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쓰란 말이죠.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푸니까 딱딱 끊어서 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기 힘드니까요.